여러분, 적도의 관광지 가보셨나요? 저도 지금껏 가보지는 못했는데 TV 다큐 영상에서 자주 봤습니다. 지구의 남반구와 북반구를 가르는 적도에서는 자기장이 바뀌는 특이한 현상을 활용하는 관광 명소들이 많았습니다. 적도를 제외하고 지구의 위도로 표기하는 세계적인 지역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베트남의 16도선과 17도선, 대한민국의 38도선이 아닐까요? 적도는 자연적, 지리적으로 만들어진 명칭이지만 16도선과 17도선, 38도선이 유명하게 된 것은 모두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던 시기 일본군이 무장해제를 명목으로 강대국들이 임의로 베트남과 한반도를 분할하면서 16도선과 38도선을 만든 이야기는 지난 38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베트남의 16도선이 17도선으로 한반도의 38도선이 휴전선으로 바뀐 과정과 서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베트남의 16도선이 17도선으로 바뀐 이야기입니다. 제2차 베트남 전쟁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은 간략하게 개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45년 7월 포츠담 회담에서 일본의 항복 문제를 논의하면서 베트남을 16도선으로 분할해 남쪽은 영국군이, 북쪽은 중국군이 점령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38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문제의 핵심은 프랑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였습니다. 일본군이 베트남을 점령하기 이전에 베트남을 식민 지배하고 있던 프랑스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 국제정치를 주도하던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전후 세계에서 더 이상 식민 지배는 용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정치 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은 강대국들의 식민지 쟁탈전이 제2차 세계대전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려면 강대국들이 모두 식민지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루스벨트의 파트너인 영국의 처칠은 달랐습니다. 그는 홍콩 등의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루스벨트의 정책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처칠은 베트남을 프랑스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칠의 생각을 한반도에 적용한다면 제1,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일본의 식민지가 된 한반도는 일본이 패전국이라고 하더라도 전후 일본의 식민지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루스벨트가 1945년 4월 갑작스럽게 죽으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미국의 부통령 트루먼이 미국의 대통령직을 이어받았습니다. 루스벨트는 트루먼을 전혀 신임하지 않았습니다. 트루먼은 백악관 내의 외톨이에 불과했습니다. 루스벨트와는 격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트루먼은 루스벨트의 정치 철학이나 외교 기조를 알지 못했습니다. 트루먼이 등장하면서 미국 외교 정책은 180도 선회했습니다. 트루먼에게 아시아의 식민지 독립 문제 같은 것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국, 프랑스 등 우방국과 협력해 소련을 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트루먼이 베트남을 영국과 중국에 맡긴 것은 결국 프랑스의 복귀를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은 프랑스군과 함께 사이공에 진주했습니다. 그들은 곧 프랑스군에게 남부 베트남을 인계하고 철수했습니다. 프랑스는 북부 중국군과 협상에 착수해 쿤밍의 철도 운영권 등 프랑스가 중국에 갖고 있던 이권을 중국에 넘겨주는 대가로 북부의 중국군을 철수하게 했습니다. 당시 베트남에는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던 호치민 정부가 수립되어 있었지만 호치민 정부는 프랑스가 중국군과 협상해 베트남 북부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 호치민이 반대론자에게 주장했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중국의 똥을 먹는 것보다 잠시 동안 프랑스의 똥 냄새를 맡는 게 낫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베트남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 무수한 침략의 역사가 있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가까운 시기에 베트남을 식민 지배했지만 영토를 병합할 의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호치민은 프랑스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인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다가 결국 결렬하면서 1946년 12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54년 5월 7일 베트남군이 프랑스군을 북부의 디엔비엠프 요새에서 격파하면서 프랑스가 두 손을 들었습니다. 베트남과 프랑스는 협상을 통해 베트남을 17도선으로 분할해 북부는 호치민 정부가, 남부는 프랑스 정부가 통치하되 2년 후 국민투표로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말이 협상일 뿐 프랑스의 항복이었습니다. 포츠담에서 설정한 군사 분계선은 16도선이었는데 항불 전쟁이 끝나고 17도선으로 1도를 북쪽으로 조정했습니다. 베트남 중부 지역은 동서의 폭이 아주 좁아서 17도선의 폭은 48km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1도를 조정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100년 가까운 식민 지배를 청산하고 철수하는 프랑스의 체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프랑스가 2년 후 선거를 통해 통일 정부를 수립한다는 약속을 지키기도 전에 베트남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떠난 자리를 미국이 이어가다 선거를 거부하면서 다시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제2차 베트남 전쟁입니다. 그때 대한민국도 5만 명을 파병했습니다. 전쟁에 지친 미국도 결국 18년부터 베트남과 협상을 시작해 1973년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1975년 4월 30일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점령하면서 17도선의 정치적 의미는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여기까지가 베트남의 16도선과 17도선 이야기이고요. 이어서 38도선과 휴전선의 이야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베트남과 함께 한반도를 분할했습니다. 베트남에 미국 우방인 영국과 프랑스가 있었다면 한반도에는 미국 경쟁자인 소련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분할을 요구하는 소련을 무마하기 위해 한반도를 분할할 수밖에 없었고요. 한반도에는 극우파의 이승만과 극좌파의 김일성이 각각 별도의 국가를 수립하면서 38도선은 국경선과 같은 분단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어 1950년 6월 25일 김일성 군대가 38도선을 넘어 남으로 밀고 내려오면서 38도선은 붕괴됐습니다. 반격을 시작한 유엔군이 9월 25일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자 김일성은 유엔군이 38도선에서 멈춰줄 것을 기대했지만 한국군이 10월 1일 동해안에서, 유엔군이 10월 9일 서부전선에서 38도선을 넘으면서 38도선은 또다시 붕괴됐습니다. 그 후 중공군이 개입했고 유엔군은 그들이 38도선에서 멈춰줄 것을 기대했지만 중공군이 12월 31일 38도선을 넘으면서 38도선은 세 번째로 붕괴됐습니다. 이어 전투력을 회복한 유엔군이 38도선 인근까지 진출해 휴전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유엔군은 휴전협상이 부진할 때마다 38도선을 넘어 공격을 확대했습니다. 승산이 없다고 생각한 공산군은 38도선으로 복귀해 휴전하자고 제안했지만 유엔군이 거부하면서 오늘의 휴전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젠 38도선도 베트남의 16도선과 17도선도 정치적 의미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관광지로만 남아 있습니다. 오로지 한반도의 휴전선이 정치적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대한민국 역사를 비교 연구하면서 저 자신조차도 참 기이한 역사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음 시간은 베트남 민주공화국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